이 사건을 계기로 링컨이 오늘의 주제인 흑인 노예들을 보는 시선, 또 흑인 노예들의 법적인 문제에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명 1841년 베일리 대 크로멜이라는 이 법정 사건인데, 어느 흑인 소녀가 자기는 일리노이의 자유주에 살았었는데 계속 노예로 취급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낸 거예요. 링컨이 이 소녀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우연히 맡게 되면서 노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이 켄터키의 렉싱턴인데 3주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심히 살면서 노예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노예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이게 철사에 묶여가지고 이 목한 농장으로 끌려가는 거. 심지어 노예 경매까지도 직접 목격하고. 링컨으로서는 앞으로 이 노예 문제를 생각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링컨은 노예 소유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링컨이 노예 소유자라고 비판하는 건 좀 와전된 것 같아요. 사실 링컨의 부인이 노예를 소유한 켄터키주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노예를 소유한 상류 귀족이기 때문에 아마도 링컨도 노예를 소유한 변호사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링컨은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링컨이 목격했던 이 노예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노예제도의 역사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이 비기그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바늘을 400년 전으로 되돌아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1619년 영국의 버지니아 식민지 제임스타운인데, 정착촌으로 가는 길목의 어느 해안가에 배 한 척이 도착합니다. 이 배의 정체는 네덜란드 국적의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사실 영국 무장 상선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지금의 멕시코인데 이 식량이 떨어져서 잠시 이 버지니아 해안에 정박한 거예요. 배 안에 선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흑인 20여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식량이 필요했던 그들은 이 지역의 정착민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배에 싣고 온 흑인 20명과 식량을 맞바꾸자. 바로 여기에서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금의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노예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15세기부터 대서양 노예 무역이 횡행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땅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정착한 이 흑인 노예들은 사실상 계약 하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들은 계약 하인 신분 계약증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계약 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노예 신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노예 한번 선박을 한번 볼까요? 그건가? 선박 사진 무서운데. 지원 씨, 이 까만 게 뭐 같아요? 좌석 아니에요? 좌석? 앉아 있지는 않아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네, 비슷하게 누워 있는 누워서 거예요. 이거 막 겹쳐놨다고 전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침대 네. 중에 이렇게 층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예선에 이게 까만 선 하나하나가 노예 한 명 한 명을 이게 표시하는 거예요. 흑인 노예들은 짐짝처럼
층층이 쌓여서 배에 실려왔습니다. 전부 눕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족한 경우에는 쪼그려 앉아야 되고 노예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항해를 했을까요? 탈수, 또 이질, 괴혈병 이런 이 질병 때문에 많은 노예가 죽게 되고 그래서 노예를 가득 태운 선이 도착을 하면은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예 팔아요, 노예 팔아요. 육성과 함께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노예 판매에 관계된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자, 그 상황을 담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애도 있네. 그렇죠. 애기도 같이 파는 거예요, 저. 그렇습니다. 애는 애가 클 거 아니에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1769년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톤에 나온 이게 경매 전단인데 94명의 노예를 팔겠다는 그런 노예 전단지예요. 이게 보면은 39명의 남자, 15명의 소년, 24명의 여자, 16명의 소년 이렇게 상품이 아주 좋은 94명의 이게 노예를 경매합니다 하고 이게 전단지를 뿌렸던 이 실제 전단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또 밑에 있어요. 예, 밑에 있습니다. 예. 아 진짜? 시에라레온. 예. 사실 노예를 상품화했다는 얘기예요. 경매를 위해 노예들은 마치 진열 때 올라간 상품처럼 갑판에 쭉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노예선의 선장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구매자들은 뭐 하겠어요? 노예들의 힘과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달려보게 하기도 하고 뛰어보게도 하고 말도 시켜보고 특히 노예들의 입과 눈을 자세히 살핍니다. 상품이 과연 최상품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죠. Very good. Higher. You see this? Very likely. He will grow into a fine beast. 자, 이렇게 해서 낙찰된 노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등록제 같은 거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소유가인 되죠. 그래서 보통 등 가슴에 뜨거운 불에 달군 은재 낙관으로 주인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노예들이 특히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미국의 남부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요. 네. 미국의 공식 명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연방 합중국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주권을 가진 각 주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연방국이라는 얘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조지아에서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이 정도가 미국의 메이저 남부주들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전체가 농업사였잖아요. 근데 북부는 산업화가 되면서 상공업 위주의 경제로 바뀌어갔고 남부는 여전히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 매매가 활발하게 됐는데 그런데 특히 이 농사 때문에 더 많은 수의 노예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농사가 무엇일까요? 문제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문제니까. 이거는 너무 담배? 너무 쉬운가 봐요. 네, 타일러 씨, 의류예요? 우리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 목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원재료인 모카 때문입니다. 대개 모카의 열매는 이 7월
8월경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제일 더울 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솜이 땅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따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양의 목화를 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을 경우에 하루에 한 30kg 정도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1793년에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발명품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바로 면화에서 면화실을 분리하는 조명기, 카튼 진. 이 기계가 발명되면서 목화 재배 작업의 효율성이 확 높아집니다. 이 조명기가 이게 발명이 되면서 50배나 많은 목화를 따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목화의 수요가 엄청 늘어납니다. 이렇게 목화 농장은 남부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처음에 20여 명으로 이게 시작된 흑인 노예는 1860년 인구 조사, 그리고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은 39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부는 제 노예의 존재는 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남부에서는 이 흑인 노예 수가 100인 수를 능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 노예 제도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자, 백인들은 이 흑인 노예를 부리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된 반면 흑인 노예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갈수록 비참하게 됩니다. 돈이 트기 전에 농장으로 끌려가서 일일 수확량을 마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어떻겠어요?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 당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채찍과 이런 사슬 어떤 용도에 있을까요? 체벌용이네요. 체벌용. 아유, 이거는 맞아서. 아유. 이 실제 사진입니다. 사실 북부에서도 공장이나 부두 그리고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는 아주 적은 수이긴 하지만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기계화로 인해서 점점 이 숙련된 백인 기술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부주들은 1850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예를 폐지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왜 노예 제도를 반대했을까요? 노예가 필요 없으니까 딱히. 남부가 힘이 커지면 안 좋잖아요. 비슷하게 접근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뭐예요? 서부로 급속히 확장됩니다. 그러죠? 서부로 팽창이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영토가 노예주로 연방에 편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부의 정치력이 훨씬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부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이런 정치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어떻든 이제 노예제도 때문에 남부와 북부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1808년 연방법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탄생합니다. 자,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남부에게는 어떻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법일 거 아니에요? 노예의 자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자 노예들을 선별해서 출산을 뭐예요? 강요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부러 막 애를 더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너무 심한데? 자, 원래 노예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을 인정하고 자연 출산을 조장한 것이죠.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얼마든지 떼어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농장주들은 그래서 노예들이 이제 혼인서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냐? 결혼한 이후에도 언제든 주인 마음대로 되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진짜 이게 금지된 노예를 이게 수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약 $800 정도 벌금을 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우리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 보스턴 기준의 목수 이게 일일 임금을 보니까 팀장 수준이 $1.75예요. $1예요? 예, $1.75 하루 임금이. 하루.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를 모아야 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만약에 노예선을 제조하다 적발되면은 $20,000의 중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 전역에서는 자위주에 사는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흑인 납치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맞아. 그 노예 12년에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북부의 자유인을 강제로 납치해서 술 취하게 만들어서 잠든 사이에 남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Cheers. Cheers. One too many libations? 그러자 남부 노예들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탈출을 감행하죠. 이 탈출한 남부 노예들이 도망친 곳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북부구나. 예, 북부입니다. 거기가 폐지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통행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8시가 되면 대체로 이 통행금지령이 내려져서 이 시간 이후로는 어느 노예도 예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이 노예들을 잡기 위한 현상금이 많이 붙게 될 거 아니에요? 현상금. 이 프로페셔널, 전문 노예 사냥꾼들이 생겨납니다. 신호꾼. 그래서 이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흑인 노예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전문 노예 사냥꾼, 그리고 마을 보안관, 무자, 기마, 순찰대 다 한 통속이에요. 이들이 뒤쫓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망가던 노예가 이들에게 붙잡히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었대요, 선생님. 뭐 엄청난 체벌은 기본일 거고. 그렇죠. 족쇄를. 그렇습니다. 예. 아주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벌겋게 달군 인두에 몸을 지지거나 목에 이 족쇄를 채우기도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게 실제로 남북전쟁 때 북군이 입수한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루이지애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도망가다가 잡혀왔을 경우에 이렇게 목에 족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다 방울을 달아서 소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도망 노인이 조심하고 또 도망갈 수 있으니 다 봐라 이거예요. 와, 본인은 얼마나 시끄러울까. 채찍질은 기본이었겠죠? 남자의 경우에는 거세까지 합니다. 사실입니다. Come here, boy. 자, 도망가다 잡히면 이런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망친다는 건 뭐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나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 도망치는 노예들을 막기 위해 농장들은 더 강력한 이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1850년 도망 노예법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바로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법이에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1808년에 노예 수입 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연방법에서.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남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노예 제도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제 북부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명한 드레드 스캇 이 사건인데, 이 드레드 스캇이라는 남부 미주리 출신의 노예가 이 자유주의인 북부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인 미주리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죽고 나서 여전히 본인이 노예 취급을 받게 되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소송이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이제 노예제도가 너무 민감하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놔버린 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제 드디어 사법부가 무언가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초미의 관심이 된 것이죠. 대법원은 남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진짜? 대법원이 남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거예요. 노예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송은 뭐예요? 무효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소송 자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봐라. 사법부도 우리 편이지 않느냐. 축제 분위기입니다. 북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뭉치게 되고, 남부는 또 남부대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860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게 됩니다.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남부 출신이나 아니면 남부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대통령을 꼭 만들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북부는 어떻게 했어요? 해제하는 쪽으로. 안 돼. 북부는 드레드 스캇 판결로 기세가 등등해진 남부의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강력한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스타가 등장합니다. 당시 변호사로 정치가로 서서히 이게 부각되고 있던 에이브러함 링컨. 2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링컨이 밀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합니다. 그의 상대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티븐 더글라스. 연방 상원인 스티븐 더글라스와 7차례의 논쟁을 건 유명한
스티븐 더글라스와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가 논쟁이 바로 이거예요. 엄청 유명해요. 이게 링컨은 스티븐 더글라스의 논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된 집은 올바로 설 수 없다. 나는 이 나라가 절반의 노예주, 절반의 자유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지켜져야 된다. 그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남부와 북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예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연설로 인해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게 됩니다. 스타가 됐네. 말을 잘해서.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이 스티븐 더글라스 연설로 인해서 이 시골 이게 일리노이에서 그저 그런 정치인이었던 링컨이 적어도 북부의 네.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 선거에서 북부 사람들은 이른바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의 깃발 아래 집결하게 됩니다. 결국 링컨은 북부의 한 주의 이탈도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must fall. 그런데 또 링컨이 취임 연설 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걸 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링컨하고 유사한 이게 포스로 얘기했던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나는 노예제가 있는 주들에서 노예제에 간섭할 목적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믿고 그럴 의향도 없다. 응? 이건 좀 무슨 얘기?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원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 일이 해라.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게 뭐 이게 대통령이 아주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남부의 편도 좀 들어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부가 워낙 쪽에 그 센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남부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러면 계속 싸우는데? 북부랑 남부를 어쨌든 통합을 시키고 싶으니까. 통합이 안 되지 그게. 말 그대로 권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이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에 간섭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대통령 그렇게 힘이 예, 이게 두 네. 분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의도를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인데, 근데 미국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We the people. 갈슨 씨도 동의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이게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거였네. 바로 키워드를 이제 지원 씨가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얼뜻 보면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지만 전후좌우를 보면은 우선 연방을 지켜야 되는 현실적인 순간에 링컨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하라는 그런 책임감도 같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예제 반대가 아니에요. 노예제 확대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링컨의 이중성, 너 이 대통령이 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 당선 어쨌든 간에 그런 노예제도 폐지 쪽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됐는데 예. 남부 사람들은 좀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바로 들고 일어났죠. 네. 대통령 되자마자요? 되자마자 남부주에서는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 링컨이 되면 우리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여름장을 놨습니다. 링컨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남부의 7개 주가 먼저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한번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탈퇴해버려 그냥 바로. 위기네.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예, 갈슨이 맞았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미국 남북전쟁 전에 남과 북의 이 정치적인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주입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역시 먼저 치고 나가죠. 연방을 탈퇴합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시작으로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아나, 텍사스 순으로 연방에서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1860년 12월 남부연합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12일 역사적인 날이죠. 썸터 연방 요새를 남부군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사 년 동안 전투에서 한 20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질 만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60만 명이 사망해요. 60만 명이 사망해요. 진짜 많이 당시 60만 명이 어느 정도냐. 베트남 전쟁 이전에 미국이 참전했던 모든 나머지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하죠? 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입었던 총 재산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내전,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북전쟁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1위 했을까요? 사실 전력만 놓고 보면은 북부가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그 남과 북의 전력을 비교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북부는 2,200만인데 남부는 900만이에요. 산업 노동자 수는 북부가 130만인데 남부는 고작 11만. 철도 길이 이 전쟁에서는 이 수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2만 2천 마일인데 남부는 고작 9천 마일. 전력상으로 보면 남부는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남부는 사기와 정신력에서는 앞서고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 사실 그랬습니다. 남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영토만 지키면 되지만 북쪽에서는 뭐예요? 삼켜야 치고 들어가서 패배시켜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전쟁에서는 이제 우방이 중요하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남부의 면화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애국의 원조를 받는 데에도 남부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첫 해인 1861년 전투에서 남부연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남부가 외교적으로도 북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애국으로부터 남부의 독립을 승인받도록 외교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861년 남부연합은 영국과 프랑스로 외교 특사를 보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연합을 도와서 남북전쟁이 개입하면 북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너무 불리하죠. 너무 불리하죠. 잘못하면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오히려 북부가 에이 전쟁 그만하자고 전쟁을 포기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 링컨이 히든 카드를 냅니다. 1863년 1월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립니다.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립니다. 아니, 그거 아까는 또 그게 안 된다면서 자기 권한이 없다면서요. 근데 이제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 중에 그거를 예. 선포한 전쟁 중에는 또 거예요? 돼요 그게? 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승부수를 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부연합의 정부에 있는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포해버립니다. 아니 이걸 근데 왜 굳이 전쟁 나고서 하냐고. 그러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 아니, 해도 그 전에 됐다는 전쟁을 막았었다니까요. 그 전에. 아니죠. 노예 인정해주면서 더 치열해졌잖아. 아니 인정은 언제 해줘? 아니 너희들끼리 하라고 난 권한 없다 했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바로 지금 토론이 미국에서 강의할 때나 우리나라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가장 헷갈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이게 뭐야 이게. 전쟁이 한참 지난 이후에 지금 63년에 전쟁 61년에 터졌는데 노예 해방을 선언한 데에는 정치적인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순간
영국과 프랑스는 절대 남부 연합을 도로 적어도 동맹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남부 연합을 돕든지 동맹으로 가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링컨은 이 남부 연합을 외교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만천하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인간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인 명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되게 숭고한 명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당시 약 18만 명의 이 해방 흑인들이 북부 연방을 위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은 남북 전쟁의 뭐예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남과 북의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던 남부.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 남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손꼽히는 전투가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미국 남북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남부가 승부수를 던진 곳이에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에이, 그냥 한번 진격을 해보자. 북부가 받아주겠어요? 총력전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 조그만 시골 게티스버그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남부가 무려 7만 5천, 그 당시 남부 7만 5천은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북부가 약 10만이 모여듭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누가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북부가 그렇겠죠. 승리를 하죠. 결국 연방이 승리했으니까. 여기에서 약 한 남과 북 합해서 5만여 명이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부의 피해가 굉장히 막대했죠.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에도 전쟁은 2년 더 지속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9개월 북군의 총공세로 말미암아 남부는 수도 리치몬드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4년여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약 400만 명의 노예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종결하고 채 5일이 지났을 때 링컨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Mr. Lincoln has just stopped the drum.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스트레스 풀려고. 영국을 보기 위해서 이 극장을 찾습니다. 거기서 암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Mr. Lincoln has been shot!
링컨은 전쟁의 이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죠. (1865년에) 이제 4년 동안 남북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게 끝난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이제 연방 헌법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연방 헌법 13조, 14조, 15조를 새로 이제 그 연방 헌법에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조가 미국 땅에는 헌법의 기초에서 노예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한 게 이제 수정헌법 13조가 되겠습니다. 미국 남부에 살던 노예들 뭐 약 4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된 또 다른 연방 헌법 수정안인 이제 14조에 의해서 그렇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수정헌법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헌법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모습들이 보이곤 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저기 앞에 흑인 남자가 서 있는 걸? 백인 남자랑? 지금 설교하시는 뭐 묶고 있어요. 예, 기둥 아래 팔이 묶인 채 서 있는 흑인이에요. 당시에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흑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 불법인데?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폐지됐는데 저런 행위는 불법 행위잖아요. 근데 법적 논리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법의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나요? 법의 구멍을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법에 빈틈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빈틈이지? 그러니까 이제 수정헌법 13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노예 제도를 미국에서 철폐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서 수감된 사람들은 예외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럼 막 범죄자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남부에 살던 백인들은 작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을 마구 감옥에 넣게 되는 거죠. 감옥에 넣으면은 백인들은 예전처럼 흑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이게 노예제가 폐지됐어도 약간 흑인들을 편법으로 그냥 이렇게 차별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축적이 되어서 남부 백인들은 흑인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퍼져나가게 되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서부터 이제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이제 일거에 남부 지역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르죠. 네,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 복장 뭐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나오지만 저 복장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쿠클럭스 클랜 KKK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전쟁 직후에 그 남북은 이제 참전 용사였던 한 6명의 백인들이 머리에 가면, 두건 이런 걸 쓴 복장으로 이제 모였던 사교 모임,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진화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딱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KKK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백인이 사회 정치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흑인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 흑인들을 철저하게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의 여러 주들, 뭐 테네시, 알라바마, 조지아, 미시시피 이런 데에서 이제 벌어졌고, 뭐 흑인 폭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들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점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천 명대의 그런 규모의 멤버를 갖는 그런 조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백인 우월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1870년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헌법을 개정을 해서 흑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리를 보장을 해주게 되었어요. 수정헌법 제15조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 예속 상태를 이유로 미국 또는 어떤 주에 의해서도 부정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투표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 노예였던 지금 자유인이 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만 그동안 투표를 해왔는데 갑자기 다 같이 투표를 한다고 이러면서 반발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KKK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가장 저항을 했던 부분이죠. 1860년 그 인구조사, 그러니까 남북전쟁 직전의 인구조사를 보면은 전체 미국의 땅에 살고 있는 흑인 중에 95%가 이제 남부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흑인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흑인들에게 유리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당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남부에 있는 모든 정치력을 백인들이 흑인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라든가 기세는 점점 등등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헌법에 저렇게 명시가 됐으니까 뭐 백인들이 투표권을 막지는 못하겠네요, 흑인들한테. 못 가게 해야죠. 그렇지. 가장 쉬운 방법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거죠. 투표 장소 앞에서 막든지 뭐 못 들어가게. 그렇죠. 그래서 KKK와 같은 그런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은 이제 선거날 흑인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이제 취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흑인 집에 가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 멤버가 흑인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좀 재연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씨 보여드릴게요. 죽을 준비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당신한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엎드려서 기도나 하시오. 당신 누구한테 투표했지? 그러니까 이때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쏘는 거죠. 그 나무에 묶어서 쏘든 때리든 때리든 그런 이제 뭐 채찍질을 하든 뭐 아니면 총을 쏘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870년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를 하나를 보면 이제 한 마을에서 이제 KKK 단원들이 이제 선거 전에 정치인이었던 흑인을 이제 총으로 쏘기도 했고, 이제 백인의 권리를 대변하지 않는 당, 즉 공화당을 지지하는 흑인들은 KKK단의 주요 표적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흑인의 정치 참여를 위협하고 이제 본보기를 보여서 이제 투표권을 잘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KKK단을 비롯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의 그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모 씨가 알고 있는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그 흑인들 투표 못하게 하려고 한 게 또 있다면서요? 그때 흑인들에게 투표해달라고 하거나 성향이 다른 당에 있는 일하는 백인들을 그 목을 줄로 매고 나무에 묶었대요. 그러니까 백인들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들의 집을 데운 후 흑인에게 투표를 바라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벌을 보통 받지 않았습니다. 와. 이렇게 별다른 제재 없이 KKK를 비롯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이제 수많은 이제 집단이 다시 그 딥사우스를 중심으로 탄생을 합니다. 1867년에는 그 루이지애나에 이제 백동백 기사단이라는 게 생기고, 1874년에는 화이트 리그라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주에서는 레드 셔츠라는 그런 단체도 생기는데 모두 백인 우월주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동백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비밀 유지가 상당히 비밀 조직이니까. 동백 기사단 하니까 왠지 뭐 한국스러운데? 그렇죠. 번역을 그렇게 해서 백동백 기사단의 회원이 되려면 누구든 최소 일주일에 거친 투표를 이제 거쳐야 되고, 그리고 면접까지 이제 치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기사단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되죠. 그래서 기사단의 구성원이라는 거를
서로 알기 위해 가지고 사인을 맞춥니다. 아, 사인을. 예. 그 사인이 왼손 검지를 왼쪽 눈에 무심하게 대고 나머지 손가락은 모두 주먹을 쥔 채 상대방을 보면 그러면 같은 조직원이구나라고 서로 재수없는데요? 네, 알게 되는 사인이었다고 약간 합니다. 재수없는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쉽지 않은 자세예요. 나 이러고 사진도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백동백 기사단 그리고 이제 KKK 단의 단원들은 서로 이제 협력도 해가면서 흑인들을 살해하고 린치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흑인들에게 정치 참여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세상이 변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잡아서 감옥 가야 돼. 이처럼 법적으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은 흑인 학살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학살의 정도와 빈도가 남부 전역에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흑인 학살을 마치 유희, 장난, 거기에 참여했던 것을 자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라이. 게다가 흑인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살해 현장 사진은 기념을 위해서 이것으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기념? 당시 흑인 학살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엽서로 만들어서 엽서요? 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편지처럼? 엽서? 예. 그래서 이제 끔찍한 사건 현장 사진과 함께 기념품으로 이제 돌아다녔으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겠네요. 예,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 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와. 잠깐 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실제 있었던 그 린치 사건의 사진 뒷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입을 한 건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젯밤 우리가 했던 바비큐 파티 사진입니다. 사진 왼쪽에 X표한 것이 접니다. 당신의 아들 조. 아니 인간이에요? 저게? 와. 아니, 저걸 저거는 자랑이라고 보냈다고요? 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엽서 속 인물은 이제 제시 워싱턴이라는 흑인이었는데 이제 그가 일하던 이제 농장 여주인이 이제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해서 죽은 채로 이제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제 백인 남성이 저 사람을 이제 범인으로 지목을 한 거고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폭행을 가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린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그냥 살인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연구기관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1882년서부터 1968년까지 이제 약 3,500명 정도의 흑인을 포함을 해서 이제 흑인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백인들까지 포함하면 한 4,700명 정도가 이제 이런 식의 린치를 당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남부 지역에는 이런 식의 린치가 횡행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씨 거의 뭐 집단 광기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저도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백인들은 이제 이 현장을 보려고 여행까지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제 뭐 구경을 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런 거 해도 된다는 이상한 상상을 보여주려고 아이들을 주로 데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 린치에 대한 엄청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빌리 홀리데이라는 재즈분이 있는데 그분이 Strange Fruit이라는 노래를 발매했어요, 이 당시에. Southern trees bear strange fruit, blood on the leaves and
swinging in the southern breeze. 실제로적으로 이 사태를 말하는 거죠. 이 얘기구나. 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이거 무슨 상상할 수가 없는 세상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일상생활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공고화시킬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집니다. 흑인 차별적인 법들을 주 차원에서 남부주를 중심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짐 크로우 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칭을 합니다. 코미디 뮤지컬 같은 데에서 이제 백인 배우가 이제 연기한 어떤 멍청한 흑인 캐릭터가 짐 크로우인데 그럼 이제 짐 크로우 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입구가 따로 분리된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백인은 1층으로 들어가고 흑인은 계단 올라가서 들어가라. 에? 이 사진도 이제 백인 식수대랑 흑인 식수대를 나눠 놓고 그리고 이제 백인 식수대보다 흑인 식수대가 현저하게 작죠. 와. 아니, 너무 모욕적이에요. 진짜 인간 모욕이야. 화장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입구인데요. 이제 백인 여성, 백인 남성 전용이 있고 흑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놔서 이제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화나. 지금 보시고 계신 이런 이제 분리, 흑백 분리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은 남북전쟁 이후 제정된 수정헌법 중에서 14조, 거기에 자유인이 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 흑인들은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1896년에 클래시 대 퍼거슨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거기서 연방대법관들이 수정헌법 14조의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조항을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분리평등 원칙이라는 거예요. Separate but equal doctrine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되 동등하게 대한 것은 수정헌법 14조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창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림 보시면 흑인들이 영화 못 봐? 보잖아. 흑인들이 물 못 마셔? 마시잖아. 다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흑인과 백인이 따로 쓸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흑인이 사용하는 시설보다는 질적으로 훨씬 나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동등한 서비스야. 그래서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말로 포장된 이런 이제 짐 크로우 법들을 통해서 이제 남부 백인들은 이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흑인들이 그럼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 나는 이거 안 따르겠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주법 위반이고 2차적으로는 당시 횡행했던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수님 이때 흑인들은 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뭐 행동도 뭐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때 흑인들은 사실상 뭐 법을 지키면서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이제 잘 묘사하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모모 씨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South's finest and one of America's best motels for colored, garages and rear.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이게? 흑인을 위한 시설을 설명해주는? 예, 그렇죠. 당시 그린북 뭐 이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그린북이라는 게 이제 남부를 처음 간 흑인이 흑인만 갈 수 있는 숙박 시설들을 찾지 못해서 헤맬까 봐 만든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1936년 뭐 우체국의 집배원이 이제 편지를 배달하면서 이제
차별 없는 숙소, 식당, 주유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갖고 이제 배달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1960년대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돼갖고 그게 그린북이 된 통용이 거군요. 되는 게 이제 그린북이죠. 그래서 이제 남부에서 흑인 차별을 하는 주 차원의 법들이 공식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그게 이제 60년대 뭐 70년대 이때인데 10,000권 넘게 이제 이 책은 팔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예. 지침서네요. 그리고 당시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차별은 노예제 폐지 이후 약 100년 동안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955년 이때서부터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잘 알려진 사건이 에밋 틸 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밋 틸이라는 사람은 14살 시카고에서 살던 흑인 소년이었는데요. 그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미시시피를 갑니다. 근데 미시시피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백인 부부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그 여자 주인, 백인 주인과 무언가 이제 그 실갱이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주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14살짜리 흑인 소년인 에밋 틸이 자신을 모욕하는, 그다음에 성적으로 뭐 희롱하는 그런 말을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그걸 확인된 바는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주인의 말을 듣고 그 여주인의 가족, 그다음에 이제 백인 친구들이 에밋 틸을 밤에 그 집에 가서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행방불명이 됐는데 나중에 시신으로 이제 강가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나중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시신 고문받은 흔적도 있고. 근데 당연히 이제 납치범들이 경찰 조사에 의해서 잡혔어요. 누가 납치범이에요? 이 납치범이 그 남성 둘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식료품점 여주인의 남편, 그리고 이복 형제. 이들이 주장한 것은 이제 흑인인 에밋 틸이 이제 백인인 식료품점 여주인에게 추근되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남부인데 이제 백인 유부녀를 이제 추행을 하는 이제 흑인의 파렴치한 일은 남부의 전통상 어느 정도 법정에 가지 않고 알아서 손을 본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 린치죠.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교수님 백인의 주장만 듣고 흑인은 그냥 맘대로 그냥 본인들의 판단하에 죽여도 된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봤듯이 이미 그 남부에서 린치가 횡행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참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에밋 어머니가 상당히 이제 격하게 반응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14살짜리 아들이 친척 집에 갔다가 죽어서 돌아온 것도 황망한 일인데 자기 아들이 죽어 마땅한 짓을 했다라고 남부에 사는 백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황당한 일인 것이죠. 진짜 미쳐 돌아가는 사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에밋 틸 살해 사건 직후 에밋 틸의 어머니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구타당하기도 하고 부패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그 상태인 아들의 시신을 그걸 장례식에 온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도 공개를 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이 사건이 이제 미국 전역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고작 14살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서 그 에밋 틸의 시신을 본 사람들은 이제 반응이 상당히 이제 격해졌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이 시신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이거는 정의 수호를 위해서 법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제 이 사건이 전국적인 단위의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범인으로 지목된 백인 2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식료품점의 남자 주인, 그다음에 이제 공범이었던 형제는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그 재판이라는 게 이제 배심원단이 있잖아요. 네.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의 판결이. 근데 무죄였다는 거예요. 무죄였다는 거예요. 에?
그 이유는 배심원들이 전부 다 백인으로 구성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백인들은 이 지역 그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기부를 받아서 이제 기소당한 이제 백인들의 변호의 그 변호비를 이제 변호사비를 이제 대신 내주기도 하고 흑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이제 백인이 기소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백인들이 뭉치는 거죠. 에미틀의 사건은 정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당시 흑인 차별이 정말 심해서 경찰이 뭐 문제로 삼지는 않았어요. 에미틀 사건도 그렇게 묻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아들 시신이 공개하면서 경찰 조사와 범인 재판까지 가게 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뭐 밤에 나가지 말라라 아니면 학교에 가면 너무 크게 웃지 마라, 너무 뛰어다니지 마라, 너가 너무 티나면 뭐 납치당해서 뭐 에메트 같은 사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늘 조심히 살자. 네,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경향이었어요. 에미텔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후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흑인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요. 사건은 이제 1955년 엘라바마주에서 벌어져요.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탑니다. 당시 남부에서 대중교통수단 버스, 백인이 앉아야 되는 좌석이랑 흑인이 앉아야 되는 좌석이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자 파크스가 이제 버스를 탔고 한 백인이 딱 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로자 파크스에게 백인한테 자리 양보하고 저 흑인 타는 데로 가라. Excuse me, are you gonna move? No. No, I'm not. 네, 그랬더니 이제 로자 파크스가 거부를 한 Listen, 거예요. me. If you don't move, I'm gonna call the police and they'll arrest you. You know I'll do it. You may do that then. 결국 주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되게 용감하네요. 뭐 폭행을 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배경은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게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주법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흑백 분리죠. 그런데 1954년에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라는 판결, 브라운 v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이라는 판결을 통해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공공장소에서 흑백 구분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런 것들이 다 헌법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고무가 된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로자 파크스는 54년 작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너네들 몰라? 나는 백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이제 앉을 수 있어. 근데 체포가 왜 돼요? 쉽게 얘기해서 주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연방에서 연방대법원이 흑백 구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연방 헌법,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주법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주 차원에서의 흑인 차별법들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남부에 사는 백인들은 내가 살던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반발을 하게 되고 이것이 충돌을 한 게 1960년 흑백 갈등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로자 파크스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로자는 버스 뒤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에미티를 떠올렸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갈 수도 있는데 이 가는 거 때문에 또 이제 또 다른 또 흑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자 파크스 그 몽고메리 버스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입니다. 마틴 루터 킹. I still have a dream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당시 마틴 루터 킹은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 있는 흑인 교회의 목사셨습니다. 이제 흑인 공동체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제 엘리트 중에 하나였고, 그런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자격으로 이제 백인 지도자들과도 백인 정치인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여러 이제 그 부당한 대우, 흑인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이런 이제 법들과 관행들이 유지되는 걸 보고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그게 바로 버스를 타지 말자는 보이콧이에요. 걸어 다닙시다. 그렇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보이콧을 홍보를 하자 당시 몽고메리에 살고 있었던 흑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이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버스 대신 택시를 탄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버스 보이콧 운동에 뭐 몽고메리시 개선협회라는 단체 같은 것들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로 구성된 버스회사 운영진들이 별다른 반응은 보이진 않는 거예요. 일단 버티는 건가? 일단 버티는 거죠. 예, 금방 없어지겠지. 뭐 조금 하다가 말겠지. 그래서 그런 이제 무반응을 보고서는 마틴 루터 킹과 이제 흑인 지도자들은 또 다른 방책을 생각을 해냅니다.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If you need a ride, come to Anderson's Chapel at 816 Page Avenue anytime between 6 a.m. and 6 p.m. Remember, no bus. 노버스. 카풀. 자동차 같은 것들을 카풀. 빌리는 거죠. 카풀 같은 걸 한다든가. No bus. 그렇죠. No bu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풀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대체한 카풀 시스템을 만들어서 버스 회사를 이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은 한 320대 정도의 개인 차량을 이제 카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3만 명 정도에 되는 흑인들이 이제 출퇴근을 할 때 버스를 안 타고 이제 출퇴근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버스 타는 흑인들의 승객 이제 전체 비율이 한 75% 이상 줄고 버스 회사의 매출도 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 남부에는 흑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고 몽고메리 버스 승객의 한 80%가 흑인이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버스를 안 타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타격이 시위네 진짜 완전 그렇죠. 예. 자, 그럼 문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백인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 카풀을 하는 흑인 승객들을 공격을 합니다. 네. 기사들도 공격을 하고 승객들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풀 차량을 망가뜨려 놓는다든가. 인간이 아니야. 진짜 인간으로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백인 경찰들도 보이콧을 방해하는 작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경찰이요? 경찰들은 이제 카풀을 하려는 정거장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흑인을 태우는 행위를 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명목으로 범칙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대박이다. 경찰들까지 나서서 이 보이콧을 방해하는 건데,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틴 루터 킹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는 평정심을 유지를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후인 1956년에 버스 보이콧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한 80명 정도가 기소가 되고 이제 체포가 돼서 알라바마의 주법을 위배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게 되죠. 근데 이건 오히려 이제 마틴 루터 킹은 이걸 기회로 삼습니다. 이제 주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되는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흑인 차별의 철폐에 동참을 해달라, 도와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보내면서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그 마틴 루터 킹이 버스 보이콧 운동을 통해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해서 흑인 차별에 맞서는 모습을 보인 끝에 1956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시 나서요. 대중교통 시설에서 흑백 구분을 하는 것도 연방헌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게 되는 인물로 이제 마틴 루터 킹은 자리잡임을 하게 됩니다. 모모 씨, 마틴 루터 킹 이분의 위상이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이후로 진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마틴 루터 킹 이때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 많이 받는 인물이었는데 5만 명의 흑인의 보이콧 운동을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폭력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간디라고 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때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는 마틴 루터 킹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 반대파가 또 있나요? 네, 바로 오늘 이야기할 또 한 명의 흑인 지도자 말콤 X입니다. 와, X 대 킹이네요. They attacked the victim, and then the criminal who attacked the victim accuses the victim of attacking him. This is American justice. This is American democracy. 그들은 늑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양입니다. 양치기인 목사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백인에게서 달아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인들과 맞서선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를 배반한 반역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마세요. 안 됩니다. 백인을 굉장히 배척하는 맞습니다. 그런 주장이네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그러니까 좀 적대시하는 느낌. 예. 그래서 말콤 X는 이제 백인을 늑대에 비유를 하고 흑인은 늑대에게 쫓기는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늑대가 잘해준다고 한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양을 이끄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누구냐? 그게 비폭력 운동을 하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이 아마도 양치기가 아니겠냐라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틴 루터 킹의 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죠. 교수님, 그 말콤 X의 주장을 들어보면 마틴 루터 킹과 백인 둘 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이제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콤 X가 태어난 주는 네브라스카 주고요. 태어난 도시는 오마하라는 도시인데, 근데 말콤 X의 집은 평범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 역시 이제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맞서서 싸웠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콤 X의 가족은 그 아버지의 그런 행동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콤 X가 어렸을 때 그 KKK에 의해서 이제 동네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 후에 말콤 X가 4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살고 있던 집이 불타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말콤 X의 불행이 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말콤 X가 6살 정도 되던 때에 큰 일을 겪게 되는데요. 뭐죠?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의한 살인인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콤 X가 6살 때 그의 아버지가 전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백인 사회복지사들이 말콤 X 어머니가 자식을 제대로 키울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콤 X를 포함해서 당시에 어린 흑인들 몇 명을 소년원으로 보내서 이제 위탁 교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결국 이제 남편이 사고사로 죽은 거에 이제 가정까지도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자 이제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갔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콤 X는 어렸을 때 한 1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모든 가족과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파탄이 났네. 선생님, 근데 진짜 백인 우월주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쏘아 올린 공에 의해서 계속 불행을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시기에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말콤 X가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말콤 X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너는 흑인이니까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배워라. 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언. 그래서 말콤 X는 이제 흑인으로서의 무력함을 느끼고 이제 백인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계속 이제 살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5살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보스턴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요. 구두 닦기도 하고 뭐 열차에서 물건 파는 일도 하고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모은 돈으로 워낙에 삶이 어렵고 희망이 없던 나머지 마약을 구입을 해서 이제 흡입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콤 X는 친구들과 이제 절도 행각을 좀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10년 정도의 이제 형을 엄도를 받아가지고 20살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수감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 혹은 새로운 종교 집단의 가르침에 노출이 됩니다. 이제 그 종교 집단의 이름 바로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는 단체입니다. 1930년대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흑인들이 믿는 이슬람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말콤 X가 네이션 오브 이슬람 교리에 빠져들게 되었냐? 바로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 강조했던 교리가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네이션 오브 이슬람은 백인은 악마다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해요. 두 번째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온 흑인들의 문화의 자부심을 강조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션 오브 이슬람의 교리에 빠져든 말콤 X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나 하는데요. 사람의 이름이 원래 X일 리는 없죠. 그렇죠. 개명. 네, 원래 이름이 말콤 리틀, 작다는 의미의 리틀이었는데 자신의 성이 이제 백인 악마가 흑인에게 준 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 모를 성이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X라고 이제 개명을 하고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흑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심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X는 아프리카 뿌리를 잊지 않겠다 이런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콤 X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1952년에 7년만 살고서는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에 나온 말콤 X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뉴욕 할렘 지역의 네이션 오브 이슬람의 교리인 흑인의 우월함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콤 X는 어렵게 살고 있는 흑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흑인의 삶이 비참하고 여전히 가난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백인들의 탓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60년 그 네이션 오브 이슬람 그 종교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백인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펴게 되는데요. 당시 말콤 X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만화, 신문에 실린 만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림을 보면 만화를 보면 백인과 흑인 노예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인은 이제 흑인 노예를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럼 백인이 흑인에게 강요하는 종교가 이 맥락에서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찬? 지저스. 그렇죠. 기독교, 개신교겠죠. 그러니까 이 만화의 메시지는 그 백인들이 강요한 기독교 때문에 흑인들의 고유한 그런 문화라든가 생각들이 파괴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면서 1차적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강요된 종교다. 네. 그리고 흑인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사실 말콤 X의 아이디어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국내적으로 말콤 X는 본인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네이션 오브 이슬람에서 2인자의 지위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마틴 루터 킹과 말콤 X는 흑인 차별 철폐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방식이 아예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흑인 인권의 향상, 흑인 지위의 향상.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생각은 둘이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콤 X가 마틴 루터 킹에 가지고 있는 불만은 마틴 루터 킹이 비폭력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줄곧 강요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마틴 루터 킹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의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1956년에 그가 살던 집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폭파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쳤나 봐.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설치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집회 연설을 마치고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이제 갓 10주 된 아기도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그런 집에서 이렇게 폭탄이 터진 거죠. 그렇게 괴롭혀.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1959년 마틴 루터 킹이 애틀란타로 이사 간 후 집 앞에 불에 탄 십자가들이 놓이는 이런 테러를 또 겪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런 거는 비폭력으로 안 돼, 해결이. 20번 넘게 체포당하고 수감 생활도 여러 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비폭력 사상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대단하네. 와. 교수님, 근데 이 비폭력 시위라는 게 뭐 누가 봐도 나쁜 건 아닌데 말콤 X는 그거를 왜 이렇게 계속 극대로 반대하는 거죠? 사실 말콤 X가 비폭력 시위에 반대한 이유는 비폭력 시위를 하면 죽잖아요. 아, 죽어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콤 X는 실리제 1962년 이제 한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흑인들도 필요하다면 폭력에 호소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갖는 주장을 펴니다. 그 1962년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비무장 흑인 7명을 무참히 쏴 죽였다라는 사건이에요. 비무장인데? 그래서 이 일은 1962년 네이션 오브 이슬람 모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는데 한 흑인이 네이션 오브 이슬람 단원이 맡겼던 옷을 이제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넘겨주고 있던 상황에서 순찰하고 있었던 경찰이 그 드라이 클리닝을 한 옷을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이제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순찰하고 있었던 경찰이 구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흑인들이 또 달겨들게 되고 결국에는 야, 이거 그래서 말콤 X는 이 사건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 그 백인의 폭력에 대해 저항을 합니다. It's impossible for me to believe that the police, they went mad that night. They were wild that night. They were like maniacs that night. I don't think it's so much the work of the Ku Klux Klan, but they do say that there is a strong Klan-like element in Southern California. And a Klan don't have to put on a white sheet, not in 1962. Today they can put on business suits, police uniforms, lawyers' uniforms. They come all kinds of ways, but they're just as much Klansmen today as they were 30 years ago. 보신 바와 같이 말콤 X는 백인 경찰을 미추갱이, KKK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골적으로 폭력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가해자의 폭력에 대응할 정도의 폭력은 우리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콤 X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틴 루터 킹은 저 말콤 X의 폭력 옹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남긴 인터뷰를 통해서
말콤 X에 대한 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는 그가 폭력에 관한 말을 줄이기를 바랐다. 폭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멜컴은 우리 흑인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한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흑인 빈민가에서 흑인들에게 무장을 하고 폭력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라고 그들을 부추기는 것은 비탄을 초래할 뿐이다. 마틴 루터 킹의 여러 가지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좋은 정치인이 아닌 이 백인 정치인과 마틴 루터 킹이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서는 그런 마틴 루터 킹에 대한 격앙된 반응을 강화시킵니다. 익숙한 얼굴이 하나 있죠?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진짜? 마틴 루터 킹이랑 케네디와의 인연은 각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1960년 당시 이제 존 F 케네디는 대통령 후보였어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리차드 닉슨이었는데 그 선거 결과가 상당히 박빙으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이제 존 F 케네디는 당시 선거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틴 루터 킹을 통해서 흑인들의 표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거죠.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을 도와주는 존 F 케네디랑 손을 잡아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해서 서로 윈윈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네요. 반면 말콤 X 같은 경우엔 백인과 흑인이 공존한다라는 그 가능성 자체가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 흑인이 서로 따로 살거나 적어도 백인이 흑인들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혼자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다 이루어졌으면 말콤 때때로 이루어졌으면 백인이랑 흑인이 완전 더 대립구도가 됐었겠죠.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더 완전 위험한 발상이야.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런 설왕설래 끝에 뭐 여러 가지 진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963년 그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그 시위에서 마틴 루터 킹이 한 연설. 그 전설적인 연설인가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그 연설 일부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인과 백인들이 모여서 워싱턴 DC에서 1.6km 정도 한 그 워싱턴 행진이라는 이제 유명한 행사가 있었는데 와, 100만 명 모인 거 아니에요? 더 될 것 같은데요. 더 될 것 같아요? But that is something that I must say to my people who stand on the warm threshold which leads into the palace of justice. We must not allow our creative protests to degenerate into physical violence. The marvelous new militancy which has engulfed the Negro community must not lead us to a distrust of all white people,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destiny is tied up with our destiny. I still have a dream.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와, 너무 멋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흑인, 백인 포함해서 한 25만 명 25만 명 정도 같이 걸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이다 이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이날 던진 메시지가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잘 반영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 출신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녔다. 그리고 그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워싱턴 행진에 대해서도 말콤 X는 또 비판적이었나요? 또 뭐라 했겠다. 그러니까 말콤 X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죠. 그래서 행사의 주체가 흑인 맞아? 그래서 이런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라서 행진하는 것 자체를 말콤 X는 흑인들이 백인에 굴복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말콤 X는 이 행진을 놓고서 백인 광대와 흑인 광대가 함께 출연하는 소풍 혹은 서커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만큼 되게 많이 당하셨고 뭐 그래서 그랬겠죠. 뭐다 이해는 가. 둘 다 이해 가요. 그리고 말콤 X는 이제 백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의 이 유명한 연설에 나오는 꿈, 그 dream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말콤 X는 이 연설문의 꿈, dream 대신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 씨가 한번 그 말콤 X의 연설문의 일부를 한번 읽어봐 주시죠. 나는 미국주의의 희생자 2200만 흑인 중 한 명입니다. 나는 미국이라는 체제의 희생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희생자의 눈을 통해 미국을 바라봅니다. 그 어떤 아메리칸 드림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미국의 악몽을 꿉니다. 마틴 루터 킹 연설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쭉 들어보면 뭐 앞일에 대한 건 계획은 없고 그냥 파이트 백밖에 없어요. 비관적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시 흑인들은 마틴 루터 킹의 메시지에 좀 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마틴 루터 킹은 35살의 나이에 이제 노벨 평화상,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됩니다. 먼저 말콤 X서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말콤 X는 이제 신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말콤 X가 이제 1963년에 미국 전체를 뒤흔고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을 이제 겪게 되죠. 그게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입니다. 존 F 케네디가 그 오스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근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전체 나라가 시끄럽고 뭐 소요 사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여러 안정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네이션 오브 이슬람 지도자는 그 케네디 암살 사건을 겪고서는 잠시 좀 가만히 있어라. 뭐 이제 상황을 좀 파악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말콤 X가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은 자업자득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이제 말콤 X의 행동이 이제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말콤 X는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다 해서 네이션 오브 이슬람을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하니까 네이션 오브 이슬람 측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거죠. 본인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모모 씨, 말콤 X가 이때 뭐 많이 달라졌어요? 엄청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이션 오브 이슬람을 탈퇴하고 메카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대요. 그때 인종에 상관없이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흑인들에게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완전히 그러면 마틴 루터 킹한테 파가 된 거 아니에요? 노선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말콤 X는 이때서부터 이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어느 정도 옹호했던 집단이잖아요,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 결국 이제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허무해요? 1965년에 본인이 열심히 일하던 뉴욕 할렘 지역에서 연설을 하러 갔는데 그걸 준비하는 와중에 네이션 오브 이슬람 단원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다. 암살을 당하는데 이제 그때 말콤 X의 나이가 39살, 아까운 나이였습니다. 아니, 암살 당한 거죠. 백인 우월주의자한테 당한 게 아니라 그 같은 편한테 저렇게 암살을 당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제 마틴 루터 킹은 그럼 어떤 운명을 맞이했느냐?
이제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뭐 흑백 공존을 주장하고 비폭력 운동을 하긴 했지만 그런 마틴 루터 킹의 운동을 곱게 보지 않은 백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그런 불특정 다수로부터 협박 편지 같은 것들을 이제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킹, 당신의 저급한 계급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생각해 미스터나 목사, 박사 따위의 품위 있는 호칭은 붙이지 않겠다. 당신은 완전 사기꾼이자 우리 흑인 모두에게 큰 골칫거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것이다. 킹, 모든 사기꾼이 그러하듯 너에게도 끝장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편지 내용이 어떤가요? 무서워요. 아니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블랙메일이지. 그럼 도대체 이 편지를 누가 보냈을까요? 길게도 측근 주변 사람. KKK. 근데 흥미로운 점은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이 협박 편지를 보낸 기관은 바로 미국의 FBI였다는 겁니다. 미국의 FBI였다는 겁니다. 에? 연방 경찰국이죠. 경찰이 보낸 거예요. 뭐야? 목적이 뭐야? 뭐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아,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나대지 마.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뭐야? 가만히 있으라는 너 얘기. 나대지 그러니까 냉전 시대 유명인들을 사찰하는 걸로 유명했던 이제 FBI가 특히 이제 63년 워싱턴 행진을 보면서 이제 마틴 루터 킹을 따르는 흑인들이 저렇게 많다면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마틴 루터 킹의 사생활의 일부들이 이제 많이 이제 FBI에 의해서 감청이 됩니다. 뭐 그래서 FBI가 만든 그런 문서들 같은 걸 보면은 뭐 자금 문제 관련돼서 조금 투명하지 않았던 것들, 그 다음에 뭐 성 문제 관련된 것들, 이걸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러니까 FBI 수장은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FBI chief calls Martin Luther King the most notorious liar in country. 그럼 이런 공격을 받은 마틴 루터 킹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뭐 자기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못할 거 아니야 또.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 킹은 뭐 이런 이제 공세에 일일이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마틴 루터 킹은 자기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수정헌법 15조에 따라서 흑인들이 투표권을 공식적으로 받긴 했으나 남부 지역에서는 여러 주법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흑인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 킹이 운동을 조직하게 되고 여러 흑인 지도자들과 같이 셀마라는 알라바마 도시에서 이제 몽고메리라는 또 다른 알라바마 도시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알려진 셀마 행진이죠. 근데 마틴 루터 킹은 이 행진 첫날서부터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이제 600명 정도의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이 셀마를 출발해서 몽고메리로 이제 가는 중에 여기서 이제 경찰들은 행진을 위협을 하면서 뭐 최루가스라든가 곤봉을 이용해 갖고 행진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이게 뭐야. 근데 이제 마틴 루터 킹은 굴복하지 않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 갖고 행진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3차 행진에서는 이제 처음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시위에 참여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린든 B 존슨 민주당 소속 대통령 주도로 흑인들은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연방 차원의 법을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의 인권, 그다음에 흑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1960년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제 마틴 루터 킹도 결국에는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죠. 어떻게 가셨지?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위해 들린 테네시 멤피스의 호텔 2층 발코니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틴 루터 킹의 나이는 말콤 X가 암살당했던 나이와 똑같은 39살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아 진짜 소름이네요. 이 두 흑인 지도자들이 가는 길은 달랐지만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는 같았다. 그러니까 흑인들의 지위가 좀 더 향상이 되고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그 목표였죠.